네, NH투자증권 11월 25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좀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03% 하락한 35,804포인트, S&P 500은 올랐습니다. 0.23% 상승한 4,701포인트, 나스닥 지수도 0.44% 상승한 15,84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수익률 급등세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0.6% 상승했고요. 메타가 1.1% 상승했습니다. HP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와서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주간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5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속보치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금일 모닝 미팅 자료 건수는 2건이 있고요. 첫 번째 순서는 전략 인사이드 박임금 연구원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 초에 이 중국 19기 요중전회에서 이 역사적 결의를 세 번째로 채택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당내 권력이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2022년 당대회에서는 이 시진핑 3기 정부의 출범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 3기 정부 안차 전까지 공平추구 질서 정립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 본토 주식시장은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20차 당대회 이후 이 공동부유 시행을 위한 세부 정책, 세류 관련 기초 구체적인 숫자 발표, 또는 1대1로 사업 재개, 자본시장 개혁 등 중국 정책 모멘텀이 부과될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항생테크 지수, 3분기 후반부터는 본토시장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 중국 본토 주식시장 모멘텀은 이 전력 밸류 체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4년 동안 전력과 열에너지 고정자산 투자는 여성장했고 2022년에는 이 전력 인프라 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2060년 탄소 중립을 선한 바 있습니다. 이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 정점에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까지 약 40에서 60년 소요될 전망이나 중국의 주요 진시간은 30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전력 확보와 탈탄소를 위해 중국은 이 전력 생산부터 저장, 송배전에 이르기까지 전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인 바 이 밸류에이션 전반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 관련 기업과 ESS, 송배전 관련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해외 기업팀에서 이 선정한 기업 리스트는 자료 22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홍콩 주식시장은 이제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사교육 산업 규제, 헝다그룹 이슈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조정받았고요. 특히 항생테크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이후부터 중국의 반독점 규제 관련한 긍정적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상무위원 31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의 수정 초안이 심의됐다는 겁니다. 이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던 수정 초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기업 강제 분할 또는 강제 매각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 초안 같은 경우는 추가 심의를 거쳐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만약 확정안이 발표되고 이 정도 수정 초안 수준의 이제 내용만 나온다면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ATM,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대 리스크였던 반독점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가운데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게임, 음식 배달 서비스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뭐 반도체, 메타버스, 커뮤니티 공동구매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가장 안 좋은 해인데요. 반면에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텐센트의 경우 12개월 선행 PER이 최근 5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에서도 ATM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ATM 중에서도요, 저는 텐센트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7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이제 재개될 수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나올 경우 중국 게임 부분의 실적 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텐센트는 메타버스의 대표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지분 100% 가지고 있고요. 에픽 게임즈 지분 40%,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로블록스 등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관심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메타버스 시장을 육성하거나 좀 허용할 경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전 텐센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이들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편입 비중이 높은 항생테크 지수의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IC열사 항생테크 ETF USD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은 이제 11페이지에 표 1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 이벤트 측면에서 보면 오늘 포인트가 지금 내년 11월에 있을 이 당대회 쪽으로 좀 포커싱 맞추셨는데 혹시 좀 3월에 있을 양회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좀 뭐 이벤트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네, 양회는 딱히 저희가 뭐 기대할 만한 이벤트 사실 좀 없어 보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반독점법 수정 초안을 이번에 다시 심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그 확정한 데에서 3회 양회에서 그럼 발표 확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반독점법 이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경제에 대해서 사실 부양하려는 이런 의지도 강하지 않고 양회에서도 뭐 예상 딱히 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블랙록이 중국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뭐 그 근거로 그 규제가 이제 해소 좀 완화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놨는데 그 지금 중국의 그 규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뭐 반독점법 뭐 그쪽으로만 일단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산업 쪽에서 뭐 더 강화된다든지 또는 뭐 더 완화될 수 있는 섹터가 네네.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일단은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 사교육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거의 사교육 산업이 종사 기업들이 이 관련 세부 이 교육 항목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재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 산업에 대해서 사실 이 완화될 여지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되고 또 한 가지 큰 것은 이 부동산 산업에 대한 규제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는 기업 간의 지역 간의 이 이원화 정책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3, 4선 도시 이하 도시로 봤을 때는 일부 도시에서 이 부동산 완화 정책이 좀 보여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전체 중국 통제로 봤을 때는 이 기본적인 통제 스탠스는 조금 지속될 거다. 그래서 과거같이 부동산을 수단을 통해서 경제 부양하려는 이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게임 관련해서 아까 방금 장재현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판호에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완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약 관련 쪽에서는 사실 약값 인하에 대한 공동 구매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이 관련 기업들 실적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쪽에도 사실 완화 조짐이 보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첨언을 드리면 사교육 같은 경우 이제 정식 교과 과목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수익성을 취할 수 없는 거는 확정이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약간씩 유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업 교육 부분을 조금 더 잘 해라.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인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이제 관련된 뭐 코딩이나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 여전히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완전 다 이제 기존의 공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스탠스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부동산도 아주 큰 기존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일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이제 신규 채권 발행도 조금 허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심각한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력난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바로는 석탄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예상과는 다르게 석탄 생산량도 많이 이렇게 가동률을 높이면서 전력난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만 하더라도 9월 말까지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뭐 부양을 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심각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를 생각보다는 조금 완화하는 그런 스탠스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그리고 증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또 있었던 흐름들 중에 필수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특히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원가는 올랐는데 그 정부의 눈치를 봐서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9월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그런 가격 인상들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 이상씩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인상하는 거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증시가 좀 금융업종 비중이 높은데 금융업종 관련해서는 내년에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나요? 보면요, 보험업이 있어서는 사실 이게 또 공동부여의 개념 하에서 이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이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인하할 대신에 오히려 이 보장을 더 높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보험업 기업에 대한 성장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기조로 봤을 때는 은행업이 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나마 그 금융 중에 증권업 뭐 이 자본시장 개혁 뭐 여러 가지로 돌아봤을 때는 그 중에 그나마 가장 낫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체 금융업을 하나 큰 거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성장성 보이거나 내년에 좀 좋은 퍼포먼스 기록하기는 그리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첨언을 드리면 금융 쪽을 이제 크게 은행, 보험, 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만약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올린다면 중국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순이자 마진 확대는 기대될 수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이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은 생각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가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대손 충당금 부분에서도 추가 적립금을 이제 또 적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은행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쏘쏘할 수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보게 되면 뭐 손보는 그나마 버텼지만 생보 같은 경우는 원수 보험료가 역성장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작년 10월이나 11월부터 역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기저효과는 있지만 기저효과 이상으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만약 지금 미국처럼 이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생명보험의 투자 수익률이 좀 개선된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박인금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증권주가 그래도 이제 북경 거래소나 그리고 이제 이런 중국 뭐 홍콩이나 아니면 본토 증시가 좀 회복이 될 경우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래비를 세워본다면 지금 이제 증권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하고 은행은 거의 이제 그것보다는 좀 투자 매력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 측면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결국 좀 한한령이 아직 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중 관계에 있어서 내년에 좀 변화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게 좀 포착하기 참 어려운 얘긴 한데요. 근데 보니까 뭐 주한
중국 대사관 뭐 관련 사람들도 여기 이 정치 관련 인사들이 최근도 많이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 한국에 대한 시각은 더 안 좋게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올해보다는 그래도 이런 3기 정부 도입하고 미국랑 이 서방 세계의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여기는 우방구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올해보다는 2022년은 새로운 정부 도입하기 때문에 이 한국이랑 관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J그룹 백준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SJ그룹 업데이트 자료 하나 썼고요. SJ그룹은 이제 상반기 때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회사 설명 좀 드리면 이 회사는 해외에서 이제 브랜드 라이센스를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국내에서 칸골, 헬렌 카민스키, 칸골 키즈 이 세 개 브랜드를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출은 브랜드로 나누면 칸골이 60%, 그다음에 헬렌 카민스키가 20, 칸골 키즈가 20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쓰게 된 이유는 날씨도 이제 추워졌고 그다음에 주가도 최근에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투자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리오프닝도 있고 작년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칸골이랑 헬렌 카민스키 올해 20% 이상 성장할 것 같고요. 칸골 키즈도 100% 이상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120%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칸골 키즈가 유난히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백화점에 입점돼 있는 키즈 브랜드들, 특히 뭐 뉴발란스나 MLB 키즈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칸골 키즈가 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뭐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같은 이제 물론 힙합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스트릿 패션이 여전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칸골이나 칸골 키즈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또 유난히 영업이익률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 내로 보면 FNF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회사인데요. 이렇게 좋은 이유는 이제 백화점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좀 셉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칸골 키즈 이런 거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케팅 비용은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에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장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매출액 성장은 20% 정도 성장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LCDC라고 하는 요게 이제 성수동에 그 자동차 공장 부지 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편집샵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무신사 테라스 같은 이제 편집샵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성수동에 있는 이제 편집샵 거리가 될 텐데 LCDC는 SJ그룹의 이제 자체 편집샵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시작이 되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그 페남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제 옛날 그 미국의 팬 아메리칸 에어라인 요 브랜드를 따서 요 브랜드를 활용을 한 좀 신규 브랜드도 론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종합을 드리면 내년 기준으로 PR이 7.6배니까 의류주 중에서도 좀 싼 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 브랜드도 나오고 추가 확장되는 이런 사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3분기에 LCDC 관련 일회성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4분기에는 뭐 추가로 나올 게 없는지랑요. 그리고 국내는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이제 중국 쪽 처음에 이제 티몰이나 하이나멘세점 입점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4분기까지도 LCDC 비용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제 추정치에 반영이 됐고요. 왜냐하면 12월 3일에 LCDC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4분기 때도 당연히 이제 비용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뭐 평년 수준의 영업이익률 나왔다면 70억 이상까지 이익이 나왔겠지만 저는 한 58억 정도 추정치에 이제 반영을 해놨고요. 중국 얘기는 사실 6월에 이제 하이난 면세점도 들어가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렇다 할 이런 좀 진전 사안이 없어가지고 제가 업데이트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페남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항공사 브랜드였는데 이게 아웃도어 브랜드인지 아니면 타켓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인데 현금에 대한 활용도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페남이 약간 이제 보시면 예전 이제 파란색 옷 입은 이제 승무원 분들이 이렇게 이제 페남 광고할 때 페남 되게 올드한 느낌의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년 하반기 때 론칭이 될 텐데 이제 컨셉 자체는 물론 이제 칸골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것 같고요. 근데 뭐 아마 옛날에 코닥이라고 하는 요것도 지금 브랜드화가 돼서 지금 옷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뭐 이런 코닥 같은 브랜드들도 원래 가지고 있던 코닥의 이런 뭐 성격이랑 좀 다르게 약간 이제 스트릿 패션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페남도 아마 뭐 그런 사례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사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격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디를 타겟을 하기는 좀 애매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이제 스트릿 패션 타겟팅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쭤보신 게 현금은 이제 회사가 돈을 뭐 연간으로 보면 200억씩 이상 이제 벌고 캐펙스 투자 따로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순연금이 한 5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FNF도 마찬가지고 코엘 패션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인디 브랜드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SJ도 이 부분을 지금 염두를 하고 있어서 M&A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11월 25일 NH투자증권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